십장에서 자신에게 딱 맞는 것을 찾아서 19세기 동화 골리락스와 곰 세 마리에서 한 집에 들어간 소녀는 어디 앉고 무엇을 먹고 어디에서 잠을 잘지를 놓고 몇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다. 각각 결정을 할 때 소녀는 여러 대안들을 시도한 뒤에 자신에게 딱 맞는 대안을 찾아낸다. 나는 지금까지 신체나 일을 다루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조정하고 조절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의 여러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논의했다. 생물학적인 노화를 늦추거나 더 나아가서 역전시킬 것이라고 예측되는 다양한 식사법, 또 운동법, 정신건강훈련도 다루었다. 그런데 나 자신이 나름 선호하는 방식은 제쳐두고서 어떤 방법들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독자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올까? 이 질문의 답은 현재로서는 좀 실망스럽다. 과학은 이상적인 방식이 무엇인지 예측할 방법을 아직 찾아내지 못했다. 연구자들은 사람들의 유전적인 차이를 파악해서 단서를 얻으려고 애써왔지만은 가장 복잡한 유전 행렬들이 그렇듯이 그런 단서들로는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현재 우리는 개인별로 최적의 식사법이나 운동법 같은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또는 흡연, 비만, 음주 같은 것들로부터 더 해로운 영향을 받기 쉽게 만들 수도 있는 후성 유전학적인 표지를 찾아내는 연구를 하고 있다. 예비 실험을 해보니 우리의 후성 유전학적인 표지에 다양한 행동의 잠재적인 효과를 알려줄 중요한 단서가 담겨 있을 수도 있는 듯하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이 각자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수준으로 예측을 하려면 먼저 엄청난 데이터를 쌓아야 한다. 스스로 과학자가 되기, 생물학적인 노하우 척도가 제공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은 상태에서 우리 각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게 가장 잘 맞는 것이 연령 제한인지, 자연식물인지, 간헐적인 단식인지, 주기적인 케토식인지, 이것들이 어떤 조합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은 그냥 시도해보는 것이다. 잘 통제된 연학설 연구는 아니라고 해도 스스로의 신체 나이를 꾸준히 추적하면 자신의 노화 과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써 큰 성공을 거둔 양 보이는 이들이 이미 있다. 혈액 검사 노화 같은 레드 동호회들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질병 위험을 최소화하고 건강 가장수를 최대화한다는 목표를 갖고 요령을 공유하면서 성과를 보여왔다. 최근에 영국 내과 젊은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그래서 현재 1위는 젊은 자신인데 그는 두 나이의 차이가 거의 17년에 달한다. 신체 나이가 더 낮다. 그러니까 신체 나이와 숫자 나이에 봤을 때 그는 달력성으로 65세이지만 생물학적으로는 49.5세. 제임스 클리멘트는 노 생물학에 맞춘 과학 비영리 기관인 베트 휴먼스 회장이자 간헐적 단백질 주기 케토식의 혜택을 제시한 자가 포식의 저자이기도 하다. 그는 자신이 그런 식사법으로 신체 나이를 15년째로 더 위축했었다. 마이클 러스트 가텐도 상위 경쟁자인데 그는 달력상으로 47.5세지만 신체 나이는 약 35세다. 러스트 가텐은 매사추세츠 보스턴에 있는 터프즈 대학교 노화영양연구센터의 과학자다. 이 세 명은 모두 노화의 과학과 관련이 있는 일을 하고 있지만 더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어떤 기밀을 꿈쳐두고 있지는 않다. 그 어떤 첨단요법도 알약도 없다. 대신에 이들은 좋다고 밝혀진 기존의 건강 행동들을 실천하는 동시에 자신의 노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어떤 방법을 써야 자신이 최고의 노화 지원자 모임에 들어가게 될지 계속 공유한다. 러스트 같은 여러 해 동안의 다양한 블로그, 동영상, 소셜미디어 사이트에 자신이 생활학적인 노화 척도를 이용해서 식사, 운동, 기타 행동들을 최적화하는 과정을 꾸준히 올렸다. 나와 마찬가지로 그도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늙는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속도를 늦춤으로써 질병 위험은 최소화하고 건강은 최대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러스트 가테는 거의 20년 동안 자신의 건강 검진자를 적극적으로 추적해왔다. 2003년부터 그는 1년 또는 반년 단위로 혈액 검사 결과를 엑셀 파일에 입력하기 시작했다. 몇 년 뒤에
척도를 써서 그는 이 성취가 식사법의 직접적인 결과물이라고 믿는다. 그는 식단의 베타카로틴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들로 이루어져 있고 적어도 하루에 섬유질 100g을 섭취한다. 당근으로 콜리플라워, 파프리카, 시금치, 비트 같은 채소류가 주류다. 이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엄청난 섬유량, 미국인은 하루에 평균 15g을 먹는다. 러스터 같은 운동도 생활의 일부로 삼고 이쪽에 지나치게 하진 않는다. 그는 대개 일주일에 정관 강도와 강한 강도의 운동을 7에서 10시간가량 하고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한다. 그래서 가테는 이 여정을 시작하려는 이들에게 진짜 식품을 먹고 체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라고 조언한다. 그는 자신이 해온 투자가 극도로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다고 하면서 앞으로 AI를 써서 개인별 맞춤 식사법, 운동 영양제를 선택하는 날이 오히려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산 모든 이들보다도 더 오래 살겠다는 자신의 고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해온 방식을 계속 할 것이다. 미래는 지금 와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러스트 같은처럼 고고한 목표를 지니고 있지는 않으며 그가 노후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온 소전의 인내심과 헌신도 보일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개선을 이룰 수 있으며 그 개선은 질병 없이 살아갈 횟수를 조금씩 늘릴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내 나이가 36세일 때 건강해 보이는 남편은 건강검진을 받으러 조치로 찾아갔다. 검진을 받는 동안에 그는 의사에게 내 피해능 나이 척도에서 혈액 검사를 받고 싶으니까 전문의 진료 의뢰서를 써달라고 했다. 의사는 당황스러워했다. 남편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잘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건강한 젊은 남성이었다. 맥박과 혈압도 정상. 의사가 보기에 혈액 검사를 요청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남편은 자신의 노후를 추적하고 있었으며 그 추적 결과에 따라서 생활 습관을 조정한다고 말했다. 마침내 의사는 수긍했고 혈액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의뢰서를 써줬다. 남편이 받은 수치를 살펴보니 아주 좋아 보였지만 같은 연령 집단에서 신체 나이가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그래도 여전히 개선할 여지가 있었다. 남편은 열렬한 애플워치 사용자이며 거의 3년째 이동 거리 목표를 세웠다.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같은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보니 몸이 그것에 적응을 한 모양이었다. 예전에 비해서 심박수가 그리 높지 않았고 예전에 운동이 제공했던 호르메스 스트레스 혜택을 얻고 있지 못하는 듯했다. 그래서 그는 운동에 몇 가지 변화를 주었고 6개월이 지나자 이 개선이 신체 나이에 반영되었다. 이 변화가 그의 건강 수명과 수명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는 확실히 말할 수 없지만 이는 젊은 성인들이라고 해도 질병의 증상들이 나타나기 오래전부터 노화를 늦추기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런 조치가 가져올 효과를 추적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신체 나이 추적은 양의 대목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어떤 방법이 효과가 없을 때에도 알려줄 수 있다. 즉 무엇이 시간을 들이거나 투자할 가치가 없는지를 알아내는 쪽이 아마 더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영양제는 건강을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광고되곤 한다. 현재 시장에는 5만 가지가 넘는 영양제가 나와 있고 40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의약품과 달리 영양제는 식품이라는 범죄에 들어간다. 그래서 부대의 엄격한 규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은 엄격한 임상시험을 거칠 필요 없이 생물학적 노화 척도의 과학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자기 자신에 관해서 점점 더 배울 수가 있을 것이다. 노화의 발전이 계속 발전한다는 데 대해서 이렇게 흙에 묻힌 비밀아. 첫 번째 현재 나온 노화 개입 수단 중에서 가장 성공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은 열량 제한이다. 열량 제한. 그래서 해서 기본적으로 mTOR는 세포내 포도당, 인슐린, 아미노산, 렙틴, 산소의 농도를 검출하며 그것들의 농도가 충분히 높을 때 켜짐으로써 몸에 성장할 때가 되었다고 신호를 보낸다. 거꾸로 이런 입력이 약할 때 mTOR은 꺼질 것이고 이런 더 알맞은 조건이 형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장을 재개하라고 몸에 알리는 신호가 된다. 음식 섭취량 제한에 반응하여
대사 및 면역 측면에서 일어나는 변화 증상 등선은 엠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여겨지므로 이 경로를 조작하면 열량 제한을 하지 않을 때에도 그것을 하고 있다고 몸이 생각하도록 속일 수 있다는 가설이 나왔다. 많은 연구실들에는 다양한 생물에서 그 경로를 이루는 유전자를 제거하면 수명이 대폭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엠토르 차단이 항노화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추가 증거를 내놓았다. 이렇게 쌓여가는 증거들은 엠토르 활성이 진화적으로 내재된 노화 조절이라는 기능일 수 있음을 설득할 수 있게 제시한 첫 단계였다. 그러나 가장 흥분되는 점은 엠토르 활성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이 그보다도 40년 전에 이미 발견되었다는 사실이었을 것이다. 1964년 11월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이루어진 노바스코샤이어 헬리팩스에서 남태평양 폴리네시아 한 작은 화산섬으로 향해 원주민들은 라파누이라고 부르지만 바깥에서는 이스터 섬이라고 잘 알려진 곳인데 이 지역은 오랫동안 고고학자들의 관심 대상이었다. 모아이라는 커다란 돌로 만든 석상이 약 900기나 세워진 것이기 때문이다. 석상은 평균적으로 높이가 약 4m, 무게가 약 14톤. 그러나 이 탐사의 목적은 400, 500년 된 석상이 아니라 외딴 섬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과 환경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토양 표본을 채집하고 가축도 보고 세균인 보고 등등 25년 뒤에 제약회사의 과학자들은 이 토양 세균에서 약효가 있는 화합물이 있는지 조사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한 세균이 나중에 라파마이신이라고 불리게 된 강력한 물질을 만드는 능력을 지닌다는 것을 알았다. 라파마이신은 탁월한 면역 억제제임이 드러났고 그래서 처음에는 조직 거부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 장기 이식 환자에 쓰였다. 또 라파마이신은 세포 증식도 늦출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되면서 유망한 항암제 후보 물질로 되었다. 마지막으로 2009년에 과학자들은 생쥐에게 라파마이신을 투여하면 암수의 수명이 각각 14%와 9% 증가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게다가 투여가 시작할 때 생쥐가 얼마나 늙었는지 상관없는 듯하다. 생리의 이른 시기에 투여하든 늦은 시기이든 안에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최초의 증거가 되었다. 이 연구 결과가 나온 뒤 비슷한 분자들이 많이 개발되었으며 이 분자들을 라파마이신 유성 물질이라고 한다. 이 물질들이 다양한 종에서 다양한 노화 증상들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임상시험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생쥐에게서 라파마이신은 심장병, 암, 뇌노화 억제에 기여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더 최근에 캐벌린과 데니엘 프로미슬로는 워싱턴 대학교에서 개노화 계획이라는 연구를 시작했다. 반려견들을 대상으로 노화를 조정하는 유전적인 환경적 메커니즘을 조사하는 대규모 연구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개도 유전적으로 아주 다양하며 수명과 질병 위험도 다양한 양상을 띌 뿐 아니라 함께 지내는 사람에 따라서 환경 조건도 아주 다양하다. 이 대규모 연구에 이르러서 연구진은 라파마이신이 건강한 늙은 개들의 심장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최적 투여량이 얼마나 될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고 있다. 소규모 예비 실험에서 유망한 결과가 나오면 연구진은 규모를 키워서 암, 콩과 건강, 인지기능, 다양한 노화적들을 대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온지도 살펴보고 있다. 라파마이신 유성물질이 사람의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고 해도 우리가 곧바로 그 흐름에 올라타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좀비 주기, 알츠하이머 병은 현재 치료법도 치료제도 전혀 없다. 두 번째로 유명한 치료제에 노화 억제제가 등장한다. 노화 억제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약물들이 노화를 억제한다. 이렇게 또 연구진은 또 이렇게 찾아서 연구한 것 중에서 좋은 소식은 약물 중에 하나인 다사티닙은 FDA 승인을 받았고 다른 하나인 게르스테인은 식물에서 추출한 영양제라는 것이었다. 유니티의 약물 발견 연구도 나름 진척을 있고 해서 유니티는 2020년 뼈 관절염을 대상으로 하는 주도 임상도 끝냈는데 안타깝게도 결과는 실망스럽게 세웠다. 그럼에도 노화 세포를 표적으로 삼아서
그렇게 연구를 한다는 거죠. 젊은 피, 몸속을 순환하는 해로운 인자들을 희석하고 세포가 살아가는 환경을 청소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 점점 유독해지고 있는 우리 환경을 생각할 때 젊은 피가 될 수 있도록 청소해 줄 수 있는 것이 좋다,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식이섬유 등등을 통해서 많은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논리적으로 볼 때 다음 단계는 늙은 동물과 젊은 동물에 비해서 세포노화에 겉으로 심오한 영향을 미치는 듯한 인자가 뭘까? 개체 결합 실험만으로 볼 때는 늙은 동물이 얻은 혜택에 비해 해로운 인자들이 희석된 결과인지, 아니면 젊은 피에 들어있는 젊은 인자가 지닌 해충 능력 덕분인지 불분명했다. 게다가 이 문제는 여러 연구를 토대로 실현 가능한 개입 전략을 개발할 때도 매우 중요하다. 일부 기업은 성급하게 이 흐름에 올라타서 항노화 혈청을 젊은 피라고 판매하기 시작했다. 다만 또 대다수의 과학자와 신생생명공학 기업은 덜 흡혈기처럼 보이는 경로를 택했다. 대다수는 개체결합이 왜 노화를 가속하거나 감속하는 힘이 지니는지 그 비밀을 밝혀낸다면 더 표적을 접어서 더 안전한 방식으로 같은 혜택을 인공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게다가 이 접근법은 노인들의 젊음과 활력을 회복시킬 마법의 만병통치약을 만들 시를 얻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끌어모을 필요가 없을 터였다.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늙은 피를 그저 염료와 알부민을 섞은 용액으로 해석하기만 해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논문도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 혈관을 돌아가는 인자들이 어느 정도는 몸을 늙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결국은 양쪽 다 작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 나쁜 물질의 농도를 줄이는 것은 분명히 유익하겠지만 더 젊고 더 건강한 환경을 복원하는 것들도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젊음의 청춘의 피냐, 어떤 것이냐, 깨끗한 것이냐. 우리의 운영체계를 재프로그래밍하기. 그래서 세포의 후성 유전학적인 재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을 서반으로 첨단 연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각 세포의 후성 유전체는 DNA에 든 정보를 지휘해서 독특한 표현형을 빚어내는 수석 지휘자다. 그래서 2006년 후성 유전체 세포 정체성, 더 나아가서 노화를 보는 우리의 관점을 뒤바꿀 획기적인 발견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배아줄기 세포에서 발현되므로써 다른 모든 종류의 세포로 분할 능력, 독특한 특성을 부여하는 유전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서 조사하기 시작했다. 야마나카 인자는 과학과 의학에 폭넓게 쓰이고 있다. 내가 50세인 사람의 피부 세포를 채취하여 DNA 메틸화를 토대로 신체 나이를 추정한다면 나온 추정값은 45에서 50세의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우리는 늙은 세포에서 젊은 세포로 전환시키는 이 스위치를 배양 접시에 있는 세포에서뿐 아니라 몸에 있는 세포에서 작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다른 연구자들도 생활적인 노화를 재프로그래밍할 수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초기 증거를 내놓았다. 그런데 이 연구는 후성 유전학적인 재프로그래밍을 통해 노화를 억제한다는 개념이 옳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한편으로 한 가지 중요한 점도 보여주었다. 다행히도 벨몬테 연구진은 재프로그래밍 과정 때 세포가 줄기세포처럼 바뀌기 전에 노화 표제가 먼저 역전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도 후성 유전학적인 재프로그래밍이 사람에게 써도 좋은 요법이라고 여겨지려면 먼저 해결해야 할 질문들이 여전히 많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왜 기다리고 있는 걸까? 후성 유전학적인 재프로그래밍 같은 전략은 훗날에 인류가 시간을 되돌려서 노화의 많은 질병들을 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노화 과정을 이해하고 추적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노화를 지연시킬 방법을 발견하고 자신에게 맞는 습관을 발견하고 그렇게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덧붙이는 말은 이해충돌. 자, 이해충돌에서 이해충돌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들은 내용 중에서 내가 경제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이해충돌로 비칠 수 있는 영역이 일부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싶다.
이 책을 내가 개발해 도움을 준 제품을 판매 혹은 광고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책에서 내내 나는 독자에게 자신의 노화 과정을 추정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과 방법이 있음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삼다. 그러다 보니 내가 관여하고 있는 몇몇 제품과 기업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내가 개발해온 도구들 중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연구와 개인적인 건강유지 노력을 통해서 신체 나이 추적에 엄청난 전지력을 지닌다는 것을 알려차렸고, 그래서 엄기니의 말은 최근 들어서 노화를 늦추거나 더 나아가 되돌릴 수 있다는 연구가 잇따라 나오면서 연구가 많이 발전되어지고 있다. 이 책의 저자 모건 레비는 바로 그런 기준을 개발하는 일을 하는 과학자다.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화장과 시술의 힘도 관여하는 까닭에 실제로 건강한지를 파악하는 일도 꽤 까다로워졌다. 얼굴을 꾸미기 때문에 신체 나이를 또 숫자 나이와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거네요. 저자는 그렇게 신체 나이와 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만 또 운동이든 식단이든 어떤 노력을 했을 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자, 설득력 있는 책이다라고 했어요. 노화는 필연적이지만 그 속도는 조절할 수 있다는 데를 연구를 통해서 그렇게 했어요. 노화를 측정하는 새로운 기준의 탄생, 재설계를 보자. 그래서 수면의 혁명의 저자가 또 수면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말했고, 또 브레인푸드의 저자는 검증 노화시계,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종식에 대한 이런 또 신체 나이를 측정해서 할 수 있는 일 추천한 데일 브래드슨 같은 저자가 있는데, 다시 이 책의 저자는 노화의 재설계의 모건 레빈이라는 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지은이 모건은 힐대학교 의과대학교 병리학 교수로 재직하며 생체 연구소로 그래했고, 미국에서 책을 출간한 이후에 30억 달러를 투자한 새로운 노화 방지 생명공학 창립 수석 연구원으로 합류해서 또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로서 이렇게 많은 방송에서도 볼 수 있는 아주 탁월한 학자이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군요.